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방 소개받은 장동민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부터 약 50분 정도에 걸쳐서 문지방 위에선 기독교 교육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눌까 생각합니다. 제목이 좀 어렵죠? 이상하죠? 문지방 위에 서 있다.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 은유인데요. 문지방은 방 안과 방 바깥을 구분하는 경계선이지요. 방 안은 과거를 의미하고 방 바깥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미래를 의미합니다. 방 안은 굉장히 익숙하죠. 방 바깥은 처음 보는 낯선 세상입니다. 방 안에 있는 그 과거는 그러나 낡고 너무 좁아서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수가 없습니다. 미래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미래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과거로 돌아가서 방 안에 머물러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다가는 다 무너질 것 같아요. 방을 박차고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경계선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런 비유를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부제를 제가 이렇게 붙여보았어요. 기독교 교육과 공교육, 그 길항의 역사. 더 어려워요. 이 길항이라고 하는 말은 잘 쓰지 않는 말인데요. 뭐라고 할까요? 맞서고 저지하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요즘 말로 하면 밀당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독교 교육과 공교육 그 밀당의 역사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길항의 역사라는 이런 좀 어려운 단어를 썼습니다. 기독교 교육과 공교육 이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요. 이제 제가 강의를 통해서 풀어드릴 텐데 제가 5가지로 나누었어요. 강의를. 기독교 교육과 공교육, 근대적 공교육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한말 일제 초기의 기독교 교육, 또 셋째 공교육과 신앙교육의 분리, 신앙교육기관으로서의 교회학교의 발전, 전환기를 맞은 기독교 교육.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표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우선 제가 기독교 교육이 뭐고 공교육이 뭐다 하는 것을 1장에서 먼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역사상 그 한때 한 시대에 걸쳐서 그 시대는 구한말부터 3.1운동까지 일제 초기까지의 시기인데요. 그때 신앙교육, 즉 기독교 교육과 근대교육, 민족운동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제가 너무 특이하게 생각하고 또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기독교 교육과 공교육이 서로 구분되지 않고 기독교 교육이 공교육의 모든 영역까지 다 감당했던 이러한 시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둘로 나뉘어져요. 국가 주도의 공교육과 그다음에 교회 학교 중심의 신앙교육 이런 식으로 둘로 분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2장에서는 신앙교육과 근대교육 한일 합방 또 구한말부터 3.1운동까지의 시기를 다루고요. 그리고 제3장에서는 국가 주도의 공교육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어갔고 또 어떤 식으로 기독교 교육과 멀어져 갔는가 하는 이야기를 3장에서 다룰 거고요. 4장에서는 교회 학교에서의 신앙 교육은 어떤 식으로 발전해 왔을까 하는 이야기를 말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맞아서 1990년대 이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30년쯤 된 이 시대 동안에 우리가 도대체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의 기독교 교육을 정의하고 어떻게 실행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1장이죠. 기독교 교육과 근대적 공교육의 의미가 뭔지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자기의 자녀들을 기독교적으로 교육시키고 싶겠죠. 예수님 믿게 만들고 기독교적으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고 싶도록 이렇게 교육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분야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한때 상당히 오랜 기간 서구에서는요, 그 시대를 크리스텐덤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국가와 교회가 일치가 되었던 그러한 시대에는 기독교 교육이 이렇게 삼위일체적으로 국가와 가정과 교회가 함께 이 일을 담당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하나 태어나게 되면 이 아이는 가정의 자녀로 태어났고요, 그 다음에 동시에 교회의 한 지체로, 멤버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국가의 신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하는 것이나 교회에서 교육하는 거나 국가에서 교육하는 것이 서로 어긋나질 않았어요. 통일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는 성장을 하게 되면, 아, 나는 이런 기독교 국가의 한 백성이고, 그리고 교회의 일원이고, 그리고 이 가정의 가문의 일원이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을 받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뭐 우리나라에는 그런 시대가 없었죠. 서구 크리스텐덤 시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세속화, 즉 크리스텐덤 시대가 끝나고 그리고 이제 정교 분리라고 이야기하죠. 교회와 정부가, 또 종교와 정치가 분리되는 이러한 시기에 와서는 공교육의 영역, 또 기독교 교육의 영역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공적 영역이 있죠. 국가가 주체가 돼요.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과 과정을 만들고, 또 교과서를 검정하고, 교원을 양성하고, 또 학교를 운영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것은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의무적으로 강제적으로 이 교육에 참여해야 됩니다. 공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국가 교육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날의 기독교 교육은 사적 영역으로, 프라이빗한 영역으로, 가정과 교회로 밀려나게 되었다, 이렇게 둘로 구분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공교육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공교육은 뭐 이걸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제가 그냥 러프하게 일반적으로 한 3가지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어요. 국민교육, 이건 뭐냐면 이제 학교에서 애국심을 배우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국가 정체, 우리나라는 민주주의다, 자본주의다, 어떻게 경제 생활해야 되고 어떤 식으로 투표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배우겠죠. 또 그 목적은 대내적으로는 사회 통합, 우리가 한 국가의 국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좀 더 위기의 순간에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국민을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걸 국민교육이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실용주의인데, 이것은 국가가 하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 앞으로 미래의 산업을 생각하면서 그 산업에 필요한 일꾼들을 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커리큘럼을 만들고 이런 인재를 만들고 싶다, 과학기술 공부를 통해서 인력을 양성하고, 또 개인은 학교를 통해서 직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세속적 인문주의라는 것인데요. 그건 뭐냐면 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그 공교육에서는요, 종교를 가르치지 않잖아요. 기독교, 불교 이런 거 가르치지 않잖아요. 이것은 그저 문화의 하나로서만, 인간의 삶의 영역의 한 부분으로서만 가르치지, 이것을 뭐 인생의 중요한 어떤 그 모티브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학주의예요. 과학적으로 모든 걸 설명하고 싶어해요. 진화론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리고 방법론적 무신론, 무슨 뜻인가 하면 학교에서 하나님 없다,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무신론 아니에요. 유신론도 아니죠. 그런데 12년 동안의 교육을 다 받다 보면 하나님 없이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람이 왜 불고, 쓰나미가 왜 일어나고, 번개가 왜 치는가 하는 것을 성경 없이, 하나님 없이 자연과학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의 경제는 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우리나라는 왜 침략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이랬다, 이런 용어로 표현하지 않고요, 자연주의적으로 그죠? 표현을 합니다. 이 방법론적 무신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 공교육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가 하면, 12년 동안의 교육을 받게 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코 흘리기 아이가 12년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어떤 사람이 돼서 나옵니까? 한국말을 구사할 줄 알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 적응할 수가 있고 경제생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본 괜히 싫어하고 일본과 축구하면 항상 이겨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12년의 교육을 통해서. 과학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행하는 방역, 여기에 협조하는 인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교육의 힘이에요. 이게 공교육 12년 동안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거죠. 국민으로 만드는 거예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신 없이, 하나님 없이도 세상을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근대적 공교육의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 1장이었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싶은 것은 그 기독교 교육과 공교육이 한때는 신앙적인 것, 근대 교육, 민족운동 이런 게 함께 있었던 때가 있었다. 언제였다고요? 구한말 선교사 입국 1885년부터 1919년까지 약 한 3, 40년 기간 동안이 바로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핵심에는 부흥운동이 있어요. 1907년 대부흥운동이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때 이 개인적인 실존적인 자각이 일어나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또 동시에 민족적인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사회적인 자각이 일어났어요. 내가 우리 집에 종을 거느리고 있는데 이 종을 해방시키는 게 옳은 거구나. 내가 지금까지 여자는 그저 내 발밑에 놓고 첩 거느리고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하는 자각이 일어났습니다. 민족적인 자각. 이 모든 우리가 이렇게 어렵게 된 데는 열강의 침입이 있고 일제의 침략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1907년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그 당시에는요, 주일학교와 주간학교의 구분도 없었어요. 물론 이 주일학교, 주일날만 모이는 학교도 있고 주간에 배제, 경신, 이화 뭐 이런 학교들도 세워졌지만 주간학교 서로 연결이 돼 있었고요. 주일학교에서도 근대적인 교육을 시행했고 주간학교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이 둘 사이에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근대적 학문을 배웠죠. 동도석이라고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배우셨을 것 같아요. 동양의 도, 정신을, 그리고 서양의 그릇을, 이렇게 서양의 그릇에 동양의 정신을 담는다. 근데 그게 그릇과 정신이요 그렇게 쉽게 구분되는 게 아니죠. 서양의 것을, 기술을, 과학을 배우면서 정신도 바뀌어 갑니다. 근대화의 통로가 되고요. 과학교육과 실업교육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핵심 속에 기독교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근대 정신, 즉 유교적인 질서를 반대하고 반봉건의식, 평등의식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실력 양성론 근거해서 말하자면 그 당시로 말하면 사회적 이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시장경제 뭐 이런 식으로 또 민족의식이 생겼죠. 민족 정신이 개발되고 국가적 언약, 우리나라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면 복받고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근대적인 국가관, 왕정이 아니라 공화정을 배우게 된 거죠. 이 모든 것이 기독교의 영향하에서 그 핵심에는 선교사님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간절히 기도해서 우리나라에 부흥운동이 일어났고 그 부흥운동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의 동력이 생겨나게 되어서 그야말로 활기에 넘치는 기독교적인 그러한 사회가 건설될 것 같은 이러한 세상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었습니다. 이걸 제가 도표로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았는데요. 왼쪽에는 일제의 침탈과 압박의 역사입니다. 을사조약이 1905년이었죠. 정미 7조약. 이게 이제 다 국권을 하나씩 뺏겨가는 그러한 이 과정입니다. 또 한일 합방이 1910년에 있었죠. 근데 바로 그 상황 속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고요. 장로교에서는 동로회라는 한국교회가 그때 세워진 거죠. 1911년에는 한국주일학교연합회 실행부가 이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 조직을 해주었고요. 105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105인 사건이란 게 뭡니까?
백오인 사건. 이것은 1911년에 한일합방 직후잖아요. 한일합방에 반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일제의 총독 테라우치를 암살하려고 하는 음모를 꾸몄다 하는 음모를 일제가 꾸민 거예요. 네. 그래서 수백 명의 사람을 잡아들이고 그중에 105명을 기소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105인 중에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평양과 서울에 있는 기독교인들과 선교사들의 입에 이 족쇄를 재갈을 물리기 위해서 그들의 이 민족운동 이것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이 정도로 한국 사람들의 기독교인들의 민족의식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강력하게 일어났다. 1912년에는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장로교죠. 조직이 되었고요. 1913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뭐냐면 주일학교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건 아니에요. 원래 이것은 19세기, 18세기 영국에서 비롯되어서 19세기 영국으로 20세기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복음주의와 함께 복음주의 운동, 선교 운동, 주일학교 운동이 함께 펼쳐졌거든요. 그래서 이 주일학교 운동도 국제적인 운동이었어요. 그래서 국제적인 기구니까 동아시아에도 뭔가 세워야 되겠다 해서 미국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데 그 방문을 한 그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한번 모여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14,700명이 운집을 한 거예요. 서울 장안에. 여러분 서울 인구가 그때 얼마예요?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이건 14,700명 엄청난 이 인파가 몰려든 거예요. 그건 무슨 뜻입니까? 국권을 빼앗겼잖아요. 나라 잃었어요. 이젠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 중심에서 민족 정신을 불어넣고 소망을 키워준 거죠. 이게 이제 놀라운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이것들을 물리쳐야 되겠다. 이걸 억압해야 되겠다. 해서 그 운동에 앞장섰던 것이 이제 학교들이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또 교회가 세운 초등학교 이런 학교들이었거든요. 이것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사립학교 규칙을 만들고 개정 사립학교 규칙을 만들어서 종교 교육을 못 시키게 하고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가 얼마나 역동적인 시대였는가. 그리고 그 모든 민족운동의 유일한 민족운동 하는 게 기독교인이었었는데 나중에 물론 공산주의도 동참을 하지만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민족운동을 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독교 학교가 있었다. 신앙교육이 있었다. 대부흥이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19년 3.1운동, 만세운동에까지 또 임시정부 수립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는 3.1운동의 16명이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 목사 장로였고 또 전국의 만세운동 펼칠 때 약 4분의 1 정도가 기독교인에 의해서 만세운동이 주동되었고 임시정부의 요인들 40%가 기독교인들이었고 이게 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온 지 불과 얼마 안 되는 해였지만 얼마 안 되는 그런 때였지만 이런 식으로 역동적으로 우리나라를 바꾸어 놓고 싶은 이 힘이 있었던 그러한 때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마지막으로 맺은 열매가 3.1 만세운동이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두 번째였고요. 이제 세 번째 좋은 것만 이야기했는데 이제 세 번째 국가주도의 공교육, 네 번째 교회학교의 신앙교육 이런 식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교육과 신앙교육이 분리되기 시작한다 하는 거죠. 아까 봤던 그림이죠. 공적 영역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공교육과 또 가정이나 교회에서 주도하는 기독교 교육이 사적 영역으로 개인의 영역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근데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까 구한말 일제 초기에 있었던 그 기독교 운동이 모든 공교육까지 다 포괄하는 이러한 현상, 이것은 대단히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미
공교육과 이 기독교 교육이, 신앙 교육이 분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컨대 19세기 말, 벌써 19세기가 되면 유럽에서 신앙과 이성, 기독교와 과학이 서로 맞지 않는다 하는 이런 학자들이 이야기를 했고요. 미국에서도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 미국에서 이런 생각이 강하게 펼쳐졌어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과 심지어 신학자들도 진화론의 쪽으로 가게 되고,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지성적인 근본주의로 가게 되고, 이런 일이 이제 미국에서 20세기 초에 일어났습니다. 대학에서 먼저 일어났겠죠. 모든 이런 그 운동은 대학이 중심이니까. 요 분은 존 듀이라는 분이에요. 이제 근대 교육의 뭐 아버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이 이제 미국 대학 교수 협의회라는 것을 1910년에 조직을 합니다. 그 교수 협의회의 핵심 모토가 뭐냐면 진짜 대학과 가짜 대학을 구분하는 거예요. 진짜 대학은 종교를 배제한 게 진짜 대학이다. 진짜 학문은 종교를 배제해야 된다. 우리 협의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인도 괜찮아. 근데 학회에 나와서 기독교 얘기하면 안 돼. 네. 과학만 이야기하자. 이렇게 말한 것이 미국 대학 교수 협의회 정신입니다.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그랬어요. 우리나라도요, 그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이런 걸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중에 1번을 들으려고 하면 춘원 이광수요. 천재. 네. 이분이 이제 원래 그 기독교로 개종하고 그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오산학교에서 교사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를 좀 비판하게 되죠.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안티 기독교라고 할까요? 이제 원조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미 그 당시에 이제 실존주의 혹은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일본에 많이 만연해 있었고, 일본에 유학 간 사람들은 다 엘리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그 구한말과 일제 초기에 이런 그 기독교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움직여지던, 이게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었고, 이미 세계는 이런 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교육, 국가 주도의 공교육과 신앙교육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이렇게 더 앞장서서 기독교 교육을 억누르고 그리고 사립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공교육 체제로 귀속시키려고 했던 실체가 누구겠어요? 주체가 일제죠, 물론 당연히.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이런 그 여러 가지 법령들을 통해서, 사립학교령이라고 하는 말은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드리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사립학교령이라는 건 인가받아라 이거예요. 등록해라, 한마디로 말하면. 1911년에 한일합방 이후에 사립학교 규칙이라는 것은 학제를 개편을 합니다. 보통학교, 고등보통학교, 전문학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독교 학교들은 그때 제대로 된 학제가 없었거든요. 그 학제 속으로 들어와라, 그런 뜻입니다. 1915년 개정 사립학교 규칙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과 기독교 과목 가르치지 말아라 이거예요. 가르치려면 학교 건물 바깥에 있는 교회에서 가르쳐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922년에는 조선교육령을 개정을 하는데, 그때 뭐냐면 그 전문학교, 대학에 들어가려면 곧 일제가 정한 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해야 된다. 그러니까 고등보통학교가 아닌 기독교 사립학교들은, 배제 뭐 이런 학교들은 졸업을 해도 대학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항의를 했겠죠. 그래서 한 게 뭐냐면 지정인가라는 걸 해주었어요. 고등보통학교는 아닌데 고등보통학교에 준하도록 인가를 할 테니까 내 밑에 들어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 학교들이 다 그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1930년대는 신사참배 해야 된다, 안 하면 이제 학교 문 닫게 한다, 이렇게 해서 실제로
많은 학교들이 문을 닫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요. 1915년에 개정사립학교 규칙을 제정을 했잖아요. 일제가 공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들이 반대를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논쟁이 일어났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논쟁입니다. 공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생각할 때 아주 중요한 논쟁이에요. A.J. 브라운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 북장로교 선교부 총무이고요. 그다음에 고마스라고 하는 분이 총독부 외사국장이었었는데 이 둘이 논쟁을 한 거예요. 뭐냐면 사립학교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채플 못하게 하고 기독교 과목 가르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항의를 했겠죠. 선교사의 대표격인 A.J. 브라운 이분이 편지를 쓴 거예요. 총독부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그의 생각은 이거예요. 자, 정교 분리 알지 않냐? 정교 분리 원칙에 따라서 국가가 주도하는 공립학교가 있을 수 있고 신앙교육을 하는 사립학교가 있을 수 있는데 물론 공통점도 있어요. 이제 과학도 배우고 기술도 배우고 하잖아요. 커리큘럼에 공통점이 있지만 출발점이 달라 서로. 그러니까 국가는 이 종교가 세운 기독교 학교를 인정해 줘야 되고 기독교 학교는 국가를 존중해 줘야 되고 그래서 양자가 공존하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제가 아주 긴 얘기인데 이거 짧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일제 고마스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지 않다. 모든 국가에서 행하는 것은 공교육인데 그리고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시키면 되는 거다. 굳이 학교를 세워서 학교에서 신앙을 가르칠 필요 뭐 있느냐. 공교육은 우리가 담당하겠다. 지금 있는 기독교 사립학교는 그럼 어떻게 해요? 있으니까 그냥 남겨두긴 하겠는데 조금 지나면 없어지는 게 맞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진정한 의미의 정교 분리가 아니겠는가. 그럴듯하죠? 양쪽 다. 둘 다 정교 분리예요. 네, 교종, 교육과 종교를 분리한다. 정교 분리, 정부와 이 정치와 이 국가와 교회를 분리한다. 근데 그 내용이 완전 다른 거죠. 여러분 어떤 게 옳을까요?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갔습니까? 일제는 두 번째 방향으로 갔지요. 그럼 해방이 된 뒤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해방이 된 뒤에도 일제가 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때는 일본이라는 나라가 공교육을 했고요. 해방 후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공교육을 한 거죠. 그러나 공교육이 이렇게 국가가 담당하는 거고 니네 종교 교육은 교회에서 가정에서나 해라. 사립학교가 있긴 있지만 여긴 우리가 알아서 보조해주고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사실은 문 닫는 게 맞아. 그러나 닫을 수는 없으니까 너희들이 또 이 일정 부분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하지만 공교육 체제로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반공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하나가 돼서 그죠? 당군의 신앙 하에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이 신사참배, 일장기 배례 이런 거 했거든요. 근데 이제 국기에 대해서 90도로 딱 절을 해야 됩니다. 또 옛날에는 그 동방요배라 그래서 황궁이 있는 일제 궁전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절을 했거든요. 이번엔 천산요배, 단군 신상이 있는 곳에 요배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1968년 국민교육 헌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진짜 누가 썼는지 명문 중에 명문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아까 제가 얘기한 애국심, 그죠?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의 이 산업화 시대의 시작이잖아요. 그 발전, 이 어떻게 돼야 되겠는가?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것들을 다 공교육에서 담당할 테니까 기독교 뭡니까 비션 스쿨들은 따라 올려면 오고 안 그러면 문 닫아라. 1974년 고교 평준화 정책을 통해서 학생 선발권을 국가가 다 가져가 버리죠. 97년 7차 교육과정 개편을 통해서
역시 이제 채플과 기독교 과목,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렇게 좀 허용을 해주는 상태였었거든요. 일제 때 완전히 막았는데 허용을 해주는 상태였었는데 이제 그걸 완전히 못하게 막은 거죠. 하려면 선택 과목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리고 2004년에 강의석, 우리 아시는 것처럼 대광고등학교 학생이 종교의 자유, 인권의 침해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가 법정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채플, 기독교 과목을 미션 스쿨에서 못 가르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 뒤로 이제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정확한 통계는 아닌데 전국 고등학교 중에 약 15%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이름 하에서 모든 걸 다 교육부가 합니다. 학생 모집, 등록금 책정, 교원 복지, 학교 시설 전부 다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과정, 교과서, 교원 양성, 교원 인사 이런 거 전부 교육부에서 주장을 합니다. 학생들에 대해서는 강제 체포를 금지하고 종교의 자유, 인권이니까, 그리고 종교 과목 선택 과목으로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를 금지하게 되는 이런 일을 이제 지금 기독교 사립학교가 이런 식으로 되어서 기독교계 사립학교에서 기독교를 가르친다는 것은 이게 이제 거의 불가능하게 된 상태입니다. 거기서 기독교 교육을 시킬 수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제가 전환기에 섰다. 이제는 더 이상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방향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문지방위에 서 있다. 마지막, 아니 네 번째로, 그러면 교회 학교의 신앙 교육은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 학교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신나죠. 제가 그 교회 학교에 이 아주 우리가 다 산 증인, 얼마나 즐겁고 재밌었는지 몰라요.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은혜 받고, 거기서 수련회 가가지고 막 회개하고 막 뒤집어지고 막 통성기도 하고 목사 되겠습니다 막 헌신하고 다 했잖아요. 네. 물론 끝나고 나면 이제 뭐 누구와 사귄다 이런 것만 남았지만 어쨌든 이 은혜 충만한 때였습니다. 교회 문화가 세상에 얼마나 앞서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탄절, 그죠? 아주 연세 많은 분들도 성탄절 때 뭐 얻어먹고 뭐 연극하고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지 않아요? 새벽송 돌고. 이 서양 문화거든요. 앞장섰어요. 성경학교 수련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수련회 같은 게 과거에 그냥 애들 그냥 8, 90명 모아놓고 그냥 까만 옷 입혀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네, 앞서갔습니다. 해방구 같아요. 해방구 아이들의. 또 성가대, 사부 합창 이런 거 어디서 배워요? 학교에서 없어요. 가스펠성, 기타 치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음악가들 중에서 목사 자녀들, 교회 출신 성가대 사람들 다수잖아요. 교회가 앞장서가서 청소년 문학의 밤, 또 제가 어렸을 적에 막 이 가리방 긁어가지고 회지 만들고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나 전도가 잘 됐는지요. 우리 교회가 있고 산동네예요. 여기 이제 시골에서 올라온 산동네 가난한 무화과 판자촌이었는데 교회 앞으로 길이 조그맣게 나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제가 토요일 날 오후에 하교하는 학생을 하나 붙잡아 가지고 한 30분 그의 집까지 걸어가요.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교회 나와야 된다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뭐 무슨 얘기 했는지 뭐 제가 대학생 때니까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그러면 그런데 꼭 교회 나와라. 그러면 그 아이가 그 다음날 교회 나왔어요. 그렇게 전도가 쉽던 그런 때였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정말 전성기였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학생들 전도사 할 때부터 학생들이 한 300명쯤 됐어요. 빽빽하게 모여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신나고 재밌는지 그런 시절을 겪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그게 좀 한계가 있었다고 느껴집니다. 어떤 한계인가? 공교육과 분리된 신앙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대학에 올라가면 무신론자가 되기 쉽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방법론적 무신론. 하나님 없다는 얘기는 안 해요. 학교에서. 하지만 하나님 없는 걸로 치고 자연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올라가서 마치 케이크에다가
이 아이싱을 발라놓은 크림을 발라놓은 것처럼 크림만 걷어버리면 그러면 바로 진화론으로, 무신론으로 대치가 될 수 있어요. 그 신앙 교육이 공교육 속으로 깊이 뿌리 박히지 않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사회 참여에 무관심했죠. 주일학교 교육 과정 가운데 평화에 대해서, 통일에 대해서, 자유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이런 거 가르친 적 있습니까? 없어요. 네. 교회를 하나님 나라와 동일시 했어요. 교회가 부흥하면 하나님 나라가 부흥하는 걸로. 교회가 부흥하니까 와, 하나님이 승리했다. 안 한 겁니다. 제가 여학생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남자들의 세계는 터프한 세계, 여성들은 예술과 신앙을 담당하라. 이래서 여성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죠.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가 90년대가 되면서 제가 왜 90년대를 택했냐면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대중문화의 전성기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교회 문화가 앞서갔다니까요. 근데 대중문화의 전성기 90년대가 되면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오면서, 천리안 무슨 PC통신 나오면서, 특별히 게임이 나오면서 교회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교회보다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또 IMF 이후에 입시교육에, 물론 그 전에도 입시교육이 강했어요. 하지만 그 전에는 대학 가려는 사람이 약 30-40%밖에 안 됐는데 이제는 다 대학을 가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올인해서 초등학생까지 입시교육에 올인하는 그러한 시대가 조금 많았죠. 그래서 기독교 교육이 이런 한계가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 강력한 대중문화라는 또 입시교육이라는 이 강적이 나타나니까 여기에 이기지를 못하고 그만 곤두박질 치는, 이것이 90년대 이후의 역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10분 정도 시간이 남았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거에 한때 이렇게 기독교 교육이 근대 교육에 혹은 민족 운동의 중심에 서 있었던 때가 한때 있었는데, 이게 둘로 나뉘어져서 국가 주도의 공교육이 점점 강화되고, 또 교회 학교 신앙 교육은 사적 영역으로 축소가 되는데, 그래도 잘 됐는데 이것마저 이제는 안 되고 있잖아요. 도대체 우리는 앞으로 어떤 길을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아마 우리의 고민이고요. 그리고 이 세미나를 주최하신 기독교 교육학 교수님들의 고민이고요. 그리고 이 땅의 수많은 전도사님들, 목사님들의 고민이라고, 모든 크리스찬의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코로나19까지 터져가지고 학생들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때 과연 몇 %나 다시 예배에 나올까 하는 게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해서 본질로 돌아가자, 그거잖아요. 그죠? 예, 본질로 돌아가자. 그래서 제가 본질로 돌아가는 것은 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문지방에서 과거가 다 낡았는데 낡은 대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뭐 어디로 돌아가는 말이냐. 어쨌든 본질로 돌아가요. 그 본질을 찾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독교 교육의 목표를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기 네, 감사합니다. 과거 역사를 비평적으로 회고하면서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우리 시대의 기독교 교육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하여 각 교육의 주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오늘의 과제를 적었습니다. 과거 역사를 비평적으로 회고하면서, 이건 제가 회고했어요. 다시 안 해도 돼요. 포스트 크리스천덤 시대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쭉 이렇게 공교육과 종교 교육이 구분된 상태로 몇 년이 도대체 100년을 흘러온 거예요. 그렇잖아요. 일제 1915년부터 생각하면 100하고도 6년이 흘러온 겁니다. 이 100여 년의 세월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겠어요? 이걸 기정사실화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공교육 체제, 지금 우리의 미션 스쿨을 어떻게 이걸 되돌릴 수 있어요? 이걸 기정 사실로 인정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출발해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가운데서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있어요. 이걸 찾아서 실현하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걸 위해서 교육의 주체들이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하나씩 설명을 제가 드리면, 그럼 기독교 교육의 본질이 뭘까? 혹은 교회의 본질이 뭘까? 할 때 제가 세 가지로 잡았는데요. 영성, 공동체의식, 공공성. 뭐 제목만 봐도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이 그림에서 중요한 핵심은요, 이게 큰 원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얘들이 영성 따로, 공동체의식 따로, 공공성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영성 그러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게 핵심 출발점이잖아요. 그죠? 근데 무슨 죄 졌니? 이렇게 물어보면, 나 술 마시고 노름하고 클럽 가고 결혼한 사람 뭐 와이프 때리고 막 이런 거, 이게 죄다. 죄 맞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기독교 믿은 사람들은요, 특히 자매님들은요, 그런 거 안 했거든요. 죄가 없는 거예요. 먼저 죄부터 회개해야 되는데 죄를 안 졌어. 회개할 게 없어요. 여러분, 제 말이 맞습니까? 정말 죄 안 졌을까요? 왜 내가 죄를 안 졌다고 생각할까요? 그러니까 막 짜내는 거예요. 죄를 짜내는 거예요. 수련해가지고 막 짜내다 보니까 이제 결국 나오는 게 뭐냐면, 죄를 질투했어요. 막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죄는요, 공공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진짜 죄예요.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노동자들이, 예? 고로에 뛰어 빠져서 숨지고, 그렇죠?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택배 노동하다가 숨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택배 공짜로 받아가지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공공의 이야기들, 공공성이 결여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죄인이란 사실도 모르는 겁니다. 공동체성 보세요 여러분. 공동체, 뭐 가정교회, 뭐 셀처치, 뭐 이런 거 하면 공동체성이 막 생기잖아요. 그죠? 정말 그럴까요?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차별적인 것들이 교회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노예도 들어오고, 자유민도 들어오고, 유대인도 들어오고, 헬라인도 들어오고, 그죠? 남자도 들어오고, 여자도 들어오고 해서 이것이 교회 안에서 지지고 볶고 막 싸우면서, 여기서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 진짜 공동체성이죠. 나 친한 사람, 중산층 사람끼리, 대학생 졸업한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한 동네 사는 사람끼리, 푸르주 아파트 사는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거기서 무언가를 나눈다고 공동체성이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세 가지, 이것을 정말 구현할 수 있겠는가? 이게 이제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 하는 저의 주장입니다. 자, 그걸 이제 좀 설명을 간단히만 드리면요, 크리스텐덤 모델, 이 기독교 교육의 모델들이 있어요. 이것은 이미 지나갔죠. 아까 우리가 최초에 이야기했던 기독교가 공교육의 주도권을 가지는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그 크리스텐덤이 끝나갈 무렵에 있었던 거예요. 기독교가 모든 학문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은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자유대학교라는 자유대학교의 본관인데 16층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맨 꼭대기층에 신학과가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신학이 모든 걸 다 관장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잘 안 맞겠죠. 그래서 복음주의 교육은 뭐냐면, 아예 공교육과 기독교 교육을 구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와 독수리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사자와 독수리가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어렵죠. 사자와 독수리는 싸우질 않아요. 왜냐하면 사자는 땅에서 놀고 독수리는 하늘에서 놀기 때문에. 이게 복음주의의 모델입니다. 땅에서 노는 거는 니네 과학이나 공부해라 이런 거고, 우린 신앙교육 저 하늘에서 놀겠다. 맞습니까? 이 비유가 틀린 비유죠.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공공신학이라는 적은 누룩이 아주 작아요. 기독교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점점 소수파가 돼가는데 그러면서 기독교가 공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입니다. 공공신학, 이미 세속화된 교육의 현장에서 기독교 교육을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공공신학의 문제의식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또 설명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아마 다음 달 3월에 우리 최영삼 교수님께서 발표를 하실 텐데 아마 그때 비슷한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이 소수파인 것을, 나그네인 것을 인정하면서 여기서 선행을 통해서 그러면서 네가 왜 그렇게 선행을 행하니 할 때 난 예수님 때문에 이래, 이렇게 대답을 할 말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 이제 공공신학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주체들이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 가정에서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가정에서 천국을 맛봐야 되죠. 1차적인 교육의 장소죠. 교회학교, 주일학교에서는 교회학교 교과 과정의 공공성과 사회 참여를 꼭 포함을 시켜야 됩니다. 원래 영성과 공동체성은 강조가 되어 왔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반쪽짜리였어요. 여기에 공공성 반드시 참여시켜서 아이들을 데리고 역사의 현장으로 찾아가서 방문을 하고 우리 현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서로 이해를 하고 이야기를 하고, 신앙적인 사람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이 토론을 하고, 이런 것들을 교회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물론 영성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네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아는 거, 그리고 이것을 공유하는 거, 공동체성 중요하겠습니다. 기독교 대안학교에서는 역시 사랑의 공동체, 대안적이니까 그러면서도 기독교적 교육 과정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 여기는 진짜 사적인 영역이거든요. 그 국가가 잘 간섭하지 않거든요. 커리큘럼의 상당 부분을 허용했거든요. 인가받은 대안학교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기독교적으로 자연을 어떻게 볼까, 기독교적으로 인간을 어떻게 볼까, 기독교적으로 우리의 역사를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대안학교에서 연구를 하고 밝혀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미션스쿨과 공립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조금씩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미션스쿨 사람들은 조금 더 오픈리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공립학교 교사들은요 그렇게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삶에 참여하고 차별 없이 사랑과 선행을 하고, 그죠? 이 코로나 시대에 학습 이 격차가 벌어진 그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또 그들과 많은 이 사랑을 나누면서 수련회도 같이 가고 같이 뒹굴고 이러면서 선생님 도대체 왜 이래요? 그러면 그냥 예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이들에게 교과를 가르칠 때도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법을, 답을 주면 안 돼요. 답을 주면 그 불교 믿는 학부모가 당장 신고해가지고 걸립니다. 그러니까 질문은 던질 수 있잖아요.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 이런 거 던질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교과 과정을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해서 그들에게 질문을 던질 수 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들이, 모든 기독교계에서 높은 분들, 지도자분들이요, 생각해보면 아까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A.J. 브라운과 고마스가 논쟁했던 그 그림 있잖아요. 지금 우리는 일방적으로 공교육 체제 안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국가의 시책이고 우리 정부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제는 유치원도 그리고 사립대학도 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물론 그 원인 제공은 유치원에서 했죠. 기독교 사립학교, 사립 유치원이다 해놓고서 막 투명하지 않으니까 걸려든 사람 다 기독교인들 많잖아요. 네? 또 대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국가에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 공공성과 자율성, 이 관계, 이것을 제대로 정립을 해서 이 기독교가 교육의 주체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법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이 인식을 시켜주어서 그래서 나름의 교과 과정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또 학생 선발권, 학교 운영권 이런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제 먼 일이고 혹은 또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불가능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런 쪽으로 기독교인 법률가들이 노력을 하고 그러면서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각 교육의 주체들이 우리의 현실을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러면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